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전화로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전화로 연결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도 전화로 연결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전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공수처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에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이는 건데, 자, 차장 인선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이제 난항이 사실은 좀 예상되긴 합니다. 또 제일 관심 있는 1호 사건 또 무엇이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전망하시는지 먼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공수처장이 임명됨으로써 공수처가 조직으로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예. 이번 공수처장 임명 과정과 출범 자체가 저희 당의 비토 또는 이 제기권을 봉쇄한 차원에서 여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기 때문에 여전히 처장 인선이 됐지만은 논란은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수선한 상태에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예. 또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 또는 독립 이걸 강조를 하고, 예.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성의 없이 수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번 공수처 인사를 통해서 제대로 반영이 될지, 네. 그리고 뭐 1호가 되든 2호가 되든 공수처가 최초에 착수하게 될 사건에서 그런 공수처장의 언명이 예. 실현이 될지, 그게 논란 가운데서 출범하게 된 이 공수처의 진로 또는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일단은 검찰개혁의 상징, 또 검찰개혁을 책임질 기관으로서 공수처가 이제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뭐가 될지 관심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이제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공수처 검사, 수사관 뭐 이런 분들을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예. 1호 사건은 4월 정도 돼야 이제 나올 것 같은데 한 두세 달 정도 남았다 보면 되겠죠. 예. 근데 이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검찰개혁을 담보할 기관이고, 애초에 적게는 국민 50%, 많게는 국민의 75%까지 이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을 이제 찬성을 해왔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검찰개혁은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부는 경찰로 갔고 일부는 공수처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이제 권력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제 권력을 분산을 시켜서 예. 경찰법 이 법이 이제 통과를 시켰던 거고,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검찰 권력, 역사상 유례가 없는 내사권, 수사권, 기소권, 공판권까지 다 가지고 있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한민국 검찰 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차원에서 공수처 1호 사건이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로 들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여기는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의 변호사, 그다음에 지역 유지들과 어떤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버무려져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상징, 검찰개혁을 책임질 기관으로서 제1호 사건은 아무래도 예. 검찰과 관련된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1호 사건 검찰과 관련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전히 아까 지금 조혜진 의원께서 잠깐 언급하신 대로 예. 이제 공수처가 이제 출범에 앞서서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위헌 지금 여부도 기다리고 있죠? 예. 공수처법 관련해서요? 예. 예. 그 부분은
그 헌법재판소가 일부러 그냥 뭉개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뭉개고 있다고요? 예, 그 뭐 예. 저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이 코드 재판관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재판부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예. 지금 그 저기 그 공수처가 예. 그 입법되고 그다음에 또 임명이 되고 출범하고 하는 이전에 이미 그 논란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안에 입장을 밝혀줬어야 되는데 네. 아직도 그걸 그대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 거는 헌법재판소의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헌법적 혼란을 굉장히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제기한 소송이 근거 없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빨리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쥐고 있는 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이 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건 그대로 어쨌든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예. 김진욱 처장이 자기가 임명되면서 취임사에서 한 말, 그걸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시작하게 된 검사와 수사관 임명 절차, 이 예.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검사, 수사관을 임명하느냐 못하느냐를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공수처의 출범 취지가 권력형 비리 수사에 있고 김진욱 처장이 출발하면서 취임사에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고 밝힌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예. 권력형 비리의 최정점은 대통령과 그 주변 측근 실세들의 비리나 부조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성윤 검찰이 뭉개고 있는 월성 원전 불법 폐쇄라든가 예. 울산시장 선거 함명 사건, 함명 예. 수사 사건이라든가 예.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공수처가 제대로 이첩받아서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재수 의원님, 이제 사실은 또 야당 쪽에서는 방금 이제 조혜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저도 한 말씀 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어떤 정치 일정 또는 야당의 공수처에 대한 어떤 바램 이거대로 헌법재판소가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엄연히 그 형사사법 체계라는 게 있고 또 기관 사이에 여러 역할과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야당의 요구대로 빨리 심리하고 빨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일 뿐이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법이 2019년도 12월 달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통과를 할 때 국민의힘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 가까이가 찬성했던 공수처를 끝까지 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고요. 또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에 2020년도 7월 15일 날 공수처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끝까지 추천 안 해가지고 6개월 동안 7월 15일 날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을 막고 있었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혼란 상황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책임을 방기한 헌법재판소로 돌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 공수처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일관되게 줄기차게 공수처 출범을 저지해왔던 검찰개혁을 저지해왔던 국민의힘에게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이거는 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위헌이 아니다. 권력기관 분산 이것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아주 적절한 조치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개각 단행했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맞춰서 맞춤형 인사로 좀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외교장관, 강경화 장관이 이제 바통을 이제 이제 문재인 정권의 안보실장에 좀 넘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이 시점에서 적절한 인사가 되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조혜진 이 의원님. 부분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예, 전재수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정말 적당한 시기에 제대로 된 인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단 70년의 역사적 질곡 그리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남북 관계의 어떤 답보 상태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저는 굉장히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고 특히 정의용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2018년 서울의 봄 때 남북 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평양에 가서 직접 만났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즉석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그런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정부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익을 극단적 차원에서 아마 미국의 이익을 추구할 그런 이제 예측 가능한 이제 트럼프 정부에 비해서 예측 가능한 정부라고 했을 때 지금의 꼬여 있는 남북 관계, 북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분단 70년의 여러 가지 갈등과 역사적 질곡을 극복할 수 있는 외교장관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시대의 변화에 역주행하는 이상한 인사라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차별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약에 도로 다시 복귀하는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WTO도 다시 복귀하는 서명을 했고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키우기의 그걸로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를 시작했는데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안보 분야 핵심 책임자들의 대북 인식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대표적인 게 트럼프 행정부의 바텀 다운, 그러니까 톱 다운 방식의 대북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는 바텀업 형식의 대북 정책으로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하고 가장 기조가 맞았던 게 지금 정의용 외교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이분이 북한을 다녀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하게 비핵화 의사가 있다.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우리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 지시로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걸 전달하면서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 그게 지금 보면은 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를 속인 그냥 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비핵화 하나도 안 되고 얼마 전에 북한의 노동당 8차 전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개발 계속 해왔던 걸 밝혔지 않습니까? 전술핵 개발하고 그다음에 핵 전달 체계, 무기 체계를 계속 고도화해왔다는 걸 지금 공개적으로 밝히고 빨리 그것을 이제 성공 단계까지 밀어붙이라고 지시를 했고 그 핵 무력을 앞세워서 남한 특화 통일까지 공언을 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 하던 지난 3년 동안에 핵 개발 계속 해왔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지금도 대통령께서 그저께 기자회견하면서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서 국민들이 어리둥절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초래한 주역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코드를 맞춰가지고 이 상황을 이끌어온 주역이 정의용 실장입니다. 이런 분한테 완전히 다른 대북 정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파트너로 세웠다는 거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강경화 장관이 갑자기 경질되면서 대안이 없으니까 이분이 투입된 것 아닌가. 그리고 강 장관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면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할 걸로 생각하고 외교부 안에서 5년 임기를 같이 하는 대통령 해서 오경화라는 별칭이 나올 정도의 분이었는데 왜 갑자기 경질됐는가. 그런 부분이 더 의혹이 되고 소위 말하는 김여정 그 북한 부부장이요? 부부장이 콕 예. 찍어서 발언한 사람들이 다 네. 이유 없이 다 날라갔던 그런 선례하고 비슷한 건 아닌가. 예. 그런 의혹이 드는 상황, 그런 인사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한 말씀만 짧게 좀 더 드리면 안 네, 될까요? 네, 저 의원님 짧게요. 예. 전신 의원님 그 정의용 외교장관에 대해서 아주 박한 평가를 해주시는데요. 세수는 세 부대에 담는 게 맞죠. 그리고 정의용 외교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이상한 인사다, 시대에 역행한다. 뭐 조언을 해주실 수는 있지만 이게 새롭게 출발하는 내각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가혹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 이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을 보든지 이런 외교 안보 라인들을 보면은 이전에 북한을 상대해봤던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뭔가 과정을 뛰어넘어서 한 방에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법이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실무 중심으로 하나씩 과정과 절차를 밟아나가는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해나갈 것이고 그 그것도, 과정에서 예, 저 의원님도 같은 지나간 의견이시죠? 과정들이 그거는. 있겠죠. 네, 네. 거기에 딱 맞는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의도 중계석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와서 듣겠습니다.